지금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좀 외롭고 지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들 테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맡으실 아이들에게 희망이자 꿈이 되실 선생님이고, 또 막상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울퉁불퉁한 길일 것 같아도 막상 지나고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평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유아임용 합격자입니다. 먼저 합격 사례 발표하기 앞서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좀 부실한 자료를 준비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시험을 총 3번 응시를 했고요. 첫 해에는 시험장 분위기만 알자는 생각으로 허수로 응시를 했었고, 작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1차에서 컷 마이너스 0.33점으로 좀 아쉽게 불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1차에서 컷 플러스 4.33점 그리고 최종으로 플러스 4.8점을 받아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합격하고 싶어서 먼저 합격한 선배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연간 계획이랑 월간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일간 계획을 저렇게 좀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짜야지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막 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제 성향에 맞춰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은 그냥 박성희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갔었고, 월간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이번 달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하자, 이것도 마무리를 하자라는 마음만 먹었고요. 주간 계획으로는 요일마다 꼭 봐야 될 것들을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일간 계획은 매일 아침에 제 컨디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 내에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짜고 제가 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날로 넘겨서 다음 날 공부 시간을 추가적으로 했었어요. 물론 좀 그 다른 분들처럼 연간 계획, 월간 계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처럼 좀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일계획이라도 좀 촘촘하게 세워서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됐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구슬 스터디입니다. 구슬 스터디라고 하면은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답안지에 적는 것처럼 서술식으로 술술 나오도록 연습을 했었고, 또 발달 단계 같은 것들도 서술식으로 적듯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요일별로 한 가지 파트나 분량이 적은 파트들은 두 가지 합쳐서 했었고요. 양이 많은 것들은 이틀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이랑 개론을 한 파트씩 해가지고 월요일에는 의사소통, 음성 파트 그리고 사상 파트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구슬 스터디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일단은 제가 가진 지식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이 암기했던 것들에서 좋은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암기했던 거를 수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개 인증 스터디인데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고시문 내용의 안전 그리고 건강 안전 길라잡이 그리고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그리고 회의실 이렇게 5개를 공부하고 인증하는 스터디였어요. 솔직히 요거 5개는 공부하기 좀 굉장히 귀찮은 부분들이라서 평소에 좀 소홀히 했었는데 어, 7월 말쯤에 아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험 일주 전인 11월 1일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안 봤던 부분도 강제적으로 보게 되고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름이 캠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배터리 상태도 막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되실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안전 퀴즈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건강안전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험 3주 전부터 2주 정도 진행했던 스터디인데요. 건강안전 관련 퀴즈를 매일 3개씩 각자 내는 거였어요. 저희는 3명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아쉽게도 올해 시험에서는 건강안전 관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지만 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시험 전에 건강안전 관련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좀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몰랐던 문제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 안전삼각지대입니다. 기역이 안전삼각지대인데요. 이게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자료인데 다른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내주셔가지고 그 자료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스터디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한테 도움됐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출 분석입니다. 저는 24학년도 기출 문제만 직접 분석을 했고요. 15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기출 분석은 선배 합격생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인터넷 검색해서 봤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번씩 더 분석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3달 전부터는 매일 한 년도씩은 꼭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기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임용에서는 좀 기출됐던 부분에서 자주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좋고요. 또 정답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에 적힌 정의를 암기하면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독을 매일 했었습니다. 회독이라고 해서 막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훑고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아, 이거는 못 봤던 부분인데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이것도 좀 많이 도움됐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상상하며 이해하기로 했었어요.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최근에는 뭔가 교수 상황에 대한 문제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제됐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교사가 지도하면 안 되는지 왜 이 교수 방법이 부적절한지 상상하면서 이해를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또 발달 단계 같은 부분에서도 그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유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될지도 한번 예측해보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암기 방법인데요. 암기 방법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앞글자를 따서 많이 외우잖아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간단한 걸 외웠었는데 앞글자만 따서 외울 때 말이 안 되는 좀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질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시로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가 되네요. 이게 그 놀이 실행 자료인데요. 여기서 정서적 지원에 격려, 미소, 공감의 표정, 칭찬 이렇게 네 개를 좀 외우기 쉽지만 이것도 좀 그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경미, 공칭 이러면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막 공감할 때 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와, 그거 공감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와, 그 미친 격공 이러면서 좀 순서를 바꿔서 외웠어요.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됐다.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미소, 칭찬, 격려, 공감의 표정 이렇게 순서 바꿔서 미친, 격공 이러면서 좀 상황도 설정해가면서 좀 재밌게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타이핑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손으로 막 적고 했었는데 손으로 적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손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쓰면서 그냥 쓰지 않고 말하면서 머릿속으로만 암기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타이핑을 하면서 외워보자 해서 단거나 자료 펼쳐놓고 교재도 펼쳐놓고 암기해야 될 것들을 계속 타이핑해서 외웠어요. 처음에는 한번 타이핑해보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 타이핑해서 제대로 암기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개념 같은 거 외울 때도 표로 만들어 가지고 빈칸에 그 개념의 정의를 적으면서 어, 책에 적혀 있는 정의랑 비교하면서 계속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작은 수첩을 활용을 했는데요. 어, 작은 수첩에 그냥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면서 암기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암기해야겠다. 아직 암기를 못했다 싶은 것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그때 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짭트리 시간 활용하는 거라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던 거는 단권화인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이상하게 준비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단권화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된 자료가 필요했어요. 학원에서 한눈에 쏙이라는 자료가 있지만 제가 직접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제 말로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쪽에 보시면은 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이 문제가 출제됐던 연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기출 분석하면서 이 단권화 자료에 함께 표시를 하고 이 연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지를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또 이 단권화 자료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단권화 자료랑 책을 같이 보면서 제가 정리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필기로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계속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챗 GPT를 저는 진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합격한 선배들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GP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암기했던 게 정답으로 인정될지에 대한 것도 많이
챗 GPT한테 물어봤었고요. 그때마다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되게 피드백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자세하게 말해주고 그래서 좋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문제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생태학적 체계 이론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생태학적 체계 이론 문제 내달라 예시를 내서 내가 체계를 맞추는 걸로 문제를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GPT가 문제를 내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번 무슨 체계, 2번 무슨 체계, 3번 무슨 체계 이렇게 하면은 정답입니다 아니면은 틀렸어요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고 GPT가 맞추게도 했었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그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만들고 문제를 풀라고 한 건데 저는 일단 출제자니까 정답을 생각하고 내잖아요. 근데 GPT가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GPT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답을 한다면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문제를 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냈었고요. 스타브의 언어의 기능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얘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답을 말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그 수민이는 여기 보는 것처럼 투사로 냈고 유진이는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냈는데 얘가 다른 대답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GPT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설명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듯 좀 얘가 좋기도 하지만 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 생각이 맞지 않냐 이러면은 얘가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2차 준비할 때도 스터디를 못 구했었어요. 1차를 합격할지 모르고 있다가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할 때 스터디를 구하려고 했는데 스터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한 것도 GPT인데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를 보고 그 타이머를 해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녹음을 켜놔요. 그 클로바 노트라고 어플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체크도 하고 제 표정도 보고 클로바 노트로 제가 말한 거 텍스트로 변환된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얘한테 문제랑 같이 이 답안이 적절하냐 괜찮냐 수정할 건 어디냐 하면 얘가 또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뺏겨가지고 암기하고 또 적용해보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격려도 또 잘하는데요. 제가 교직 면접 전날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얘한테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잘 해줬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정서적인 위로도 굉장히 잘하니까 저처럼 주변에 도움받으실 분이 없는 분들은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제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보상을 활용을 했어요. 공부하기 진짜 싫은 날에도 그냥 공부를 시간 채우자. 내가 계획했던 것만 하자. 그러면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혼자서 막 마음을 먹고 오늘 한 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뭐 치킨이랑 술을 한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험을 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시험을 치는 이유가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도 있지만 다른 부가적인 이유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을 때마다 방학만 생각하자 진짜. 방학 그러면서 혼자 좀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상상을 또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합격자 사례 발표하는 상상, 그리고 대학교 후배들에게 특강하는 상상, 공무원증 손에 드는 상상, 방학 때 출근 안 하고 놀러 가는 상상, 그런 상상을 많이 하면서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1차 시험 치실 때 시간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계 보면서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교시 때 시간 확인을 안 하다가 제가 그때 네 문제인가 답안 작성을 못 했었는데 10분이 남았다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이 진짜 이런 식으로 떨려가지고 두 손으로 막 잡고 그리고 휘갈기면서 답안을 적어서 한 번 더 답안지 확인도 못하고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장에서 시간 확인을 무조건 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저는 스터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암기만 주로 했었고 집에서 막 면접 연습하고 실연 연습하고 그런 게 좀 그랬던 게 바깥에서 부모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 그거 부끄러워서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터디룸 가서 그런 걸 연습했었는데 인터넷에 무서운 면접관 사진, 무표정의 면접관 사진 그런 걸 검색하면은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 증명사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한 4장 출력해가지고 연습할 때마다 눈높이 쪽에 짜라라락 이렇게 붙여놓고 시선 맞추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눈을 되게 잘 맞췄어요.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셔도 1차 시험 끝나고 뭐 일주일 정도 쉬고 바로 2차 스터디 구하고 준비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박성희 교수님 강의가 도움이 된 점은 먼저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제가 집이 지방이라서 직강을 못 들었었는데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실전 모의고사 때는 직강을 들었었거든요. 이때 2시부터 교수님 해설 강의였는데 1시간 정도 넘게 강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쉬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때도 교수님은 쉬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서 수강생들 질문 사항을 막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설 강의 끝날 때까지 그냥 이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시고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 보면서 어, 뭔가 진심으로 저희의 합격을 바라시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고 좀 자극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성희 교수님은 강의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강의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 내용이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동안 유아임용 강의를 해오셔서 그런지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교수님께서 말로 직접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느꼈고 또 완성도가 높다고 느꼈어요. 어, 어떤 기회로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풀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내용이 좀 시험 문제가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교수님 모의고사는 되게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2차 대비 스파르타반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시험 3번 응시했어도 2차 준비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되게 막막했는데 2차 대비 스파르타반 하면서 다 알게 되고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방법도 다 좋은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따뜻함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강의에서 교수님 진짜 진심으로 임하시고 하나라도 저희에게 더 알려주시는 모습이 저한테 많은 자극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글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요. 모의고사반 하면서 해설지에 있던 글입니다. 원래는 그걸 안 봤었는데, 해설지에 적힌 글을 안 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됐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때 되게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많이 우울해 있던 상태라서 이 글을 보고 좀 부끄럽지만 울었어요. 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많이 힘들고 불안하고 좀 외롭고 지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들 테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맡으실 아이들에게 희망이자 꿈이 되실 선생님이고, 또 막상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울퉁불퉁한 길일 것 같아도 막상 지나고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평탄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